다음 주 인수위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 7개 분과 중 경제 1분과 등 3개 분과 간사와 위원이 오늘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로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새롭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첫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배석자 없이 코로나19 대응과 외교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건의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민주당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폐지 반대냐 여가부 개편이냐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조혜진 의원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과 운영 방향, 그리고 지방선거 준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경제 1, 외교 안보, 정무 사법행정 등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광화문이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호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임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민주당과 국민의당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정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 개혁 등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다듬을 경제1 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맡고,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합니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차관이 간사를, 김태유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합동참모 차장이 인수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의원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 국민의힘 이홍호 의원이 간사를,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인수위원을 맡습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인수위 출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현판식을 갖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광화문 정부청사가 보안상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청와대 이전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오찬을 함께합니다. 오찬은 배석자 없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내일 윤석열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며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1년 9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국민 통합 등을 당부하며 차질 없는 정권 이양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북한의 ICBM 발사 동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제안을 수용하면 퇴임 하루 전인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복권이 함께 거론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에서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복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해결할 일이라는 반론도 있어 내일 오찬 회동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지 개편 쪽으로 갈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매령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국민 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젠더 갈등에 대응할 성평등 정책이었던 만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평등 의제를 당 쇄신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해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가부 명칭을 바꾸는 등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름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성을 위한 부서로만 좀 보여진 부분이 있는데 성평등 가족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불평등 이슈를 완화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부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여가부의 전면 폐지나 부처 통폐합 등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홍천 비대위원도 오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건 성급하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 양단으로 그냥 썰어가지고 한다는 거 그건 저는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폐지는 아니고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보고하면 그중에서 당선인이 선택하는 게 올바르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새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여가부 폐지 여부를 놓고 윤 당선인과 여야가 협치와 상생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현 정부와 각을 세웠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하며 갈등은 최정점에 이르렀었습니다. 당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 당선인은 식물총장이 됐다며 반발했었는데요. 그랬던 윤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으로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했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이 가능할까요?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당시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사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사 지휘권 폐지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수사 지휘권입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 당시 수사 지휘를 직접 받은 적이 있는 윤 당선인은 수사 지휘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 공수처의 독점적 지휘 해소, 책임 수사제 확립을 공약하는 등 사법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면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고 검찰의 예산 편성 분리는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현 정부에서 발동된 수사 지휘권이 부적절해 폐지 여론이 나온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위해서 이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폐지 여론이 나온지 본인 때문에 나온 건데 무겁게 생각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난 좋다 이렇게 봅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 정권에서 수사지휘권이 3차례 발동되고 공수처가 탄생한 만큼 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 권한을 다시 강화해 자칫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사법개혁 성공 여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와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여야는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추진하는 등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윤호중, 박지원 투톱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번 공천에서 권력형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 청년의 공천을 확대하는 등 6월 지선 승리를 위한 전략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데 이어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열어 공천개혁 논의에 첫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합리적인 경쟁 공천 방안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지분 나누기 같은 어떤 구태와 가까운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으며 사실상 서울시장 탈환에 나서고 조정식, 안민석 의원 또한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지역위원장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김윤덕, 안호영 의원이 전북지사에, 오영훈 의원이 제주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났던 우상호, 박용진 의원은 대선 패배 책임을 이유로 출마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이 일찌감치 대구 리모델링을 내세우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울산시장에는 서범수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지사의 김은혜 의원, 인천시장의 윤상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방선거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후보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면서 2달여 남은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둘러보고 이재민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비대위는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전달해 예방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인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사 망상수련원을 찾아 산불 대비 이재민을 위로하고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이 강릉 동해시는 물론이고 강원도 또 중앙정부의 기재부와도 상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은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복구 성금 2억 2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이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3월 세비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보상 집행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원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정책 사업에서의 성평등과 여성 여아의 권한 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어젯밤 열린 화상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팬데믹 시대의 성차별 피해가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 관련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켜 성평등한 참여를 끌어내고 저탄소 경제 구축 프로그램 등의 여성 역량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임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주선 준비위원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윤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의 문을 여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 4선을 지낸 호남 출신 정치인이고요. 이번 대선에서 광주 전남 선대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이 서진 전략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이 박주선 준비위원장 그동안 이게 굴곡진 정치 인생을 걸어왔는데요. 지난 1999년 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이 온노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이 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2012년 이 동작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모두 4번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4개 사건 모두 최종 무죄 선고를 받고 재기하면서 이 오뚜기 이 불사조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제 박주선 준비위원장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윤 당선인이 어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은 한 차례 거절을 했지만 이 도와달라 해서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박 위원장 임명 이유에 대해 이 국민 통합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인수위원회 인선안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발표된 인선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인사는 어떤 건가요? 이제 정무 사법행정분과 간사로 기용된 이용호 의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도 이제 호남 출신인데요. 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윤 당선인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용호 의원에 대해 초선 당시 정책위 의장을 지내면서 정책 전문가 역량을 인정받는 분이라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경제 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됐는데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 윤 당선인과는 법대 선후배 관계로 대학 시절부터 이 막역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교연구 분과 간사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윤 당선인과 이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력 기획관은 기획관도 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MB 정권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하는 등 김 의원의 이 과거 전략이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인선이 남아있는 인수위의 분과도 있죠? 네, 이제 모두 인수위가 7개 분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까지 이제 4개 분
분과의 인선이 발표가 됐고요. 네. 이제 남은 분과는 경제 2분과, 그다음에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이렇게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수위 구성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절반 정도 그 이상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인선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제 윤 당선인 이 능력과 전문성, 이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생태가 옅은 그 실력 위주의 전문가를 중용했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진영과 계파를 넘나드는 인사들을 보강해 국민 통합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에 이 박주선 위원장까지 이 모두 민주당 정권과 관계가 깊죠. 안철수 김한길 위원장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요.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이고 박 위원장도 이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이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 이 민주당과 협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그 있었던 행보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윤 당선인 이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만났는데 네. 오늘은 이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 경북 울진 방문을 시작으로 강원도 동해시까지 이동해 이 산불 피해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을 위로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강구하는 등 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직접 이제 윤 당선인이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하며 이 메시지를 내놓는 신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2030 여성들도 최고의 지지입니다. 이번 대선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민의힘도 선거 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죠. 바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 막판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이 쏠린 부분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이대남 공약 때문이라며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이 대표의 이런 선거 전략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정당이 과연 언제부터 20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을까라며 윤석열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이뤄내고 당선된 것은 2030 청년들의 지지 덕분이다. 젊은 여성 세대에게 받은 득표도 역대 최다라며 이번 대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권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2030 세대 득표율을 언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2030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예.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마치 우리가 여성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프레임을 자꾸만 걸기 때문에 20, 3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 네. 우리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고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2030 여성 지지율이 이번 대선에서 낮은 게 아니라 원래 낮았던 것이지 이번에 굉장히 높아진 것이다. 권 의원은 이렇게 분석하면서 득표율 차이가 작게 난 것은 선거 막판 오만에 빠졌기 때문이지 결코 2030의 지지가 적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던 2012년 대선과 지난 2020년 총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보수정당 20대에서 30대 여성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젊은 여성의 표심이 돌아선 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여줬다는 국민의힘. 과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내가 배신자입니다.
내일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내용 어제 정치톡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내로남불, 위선 등을 언급하며 쓴소리를 쏟아냈고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언 이후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출신의 인사들이 배신자라며 이 의원 비판에 나선 건데요. 먼저 김우영 전 대변인은 SNS를 통해 민주당 비대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며 잊을만 하면 나타나 총구를 거꾸로 돌려 쏘는 작은 배신 반복자 이상민을 축출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경 전 대변인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아무 말이나 꺼내 당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는데요. 배신자라는 소리에 이 의원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죠. 그거 그냥 웃어버려야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고요. 네. 그러나 말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제 나름 당에 대해서 또 올바른 길로 가는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민주당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상민 의원. 어떤 말이든 들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도 말을 할 때 조금 예의를 좀 갖춰달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김우영 전 대변인은 또 다시 SNS를 통해 간발의 차이로 진 동지에게 위로는커녕 악담을 퍼붓고 있다고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0.73%포인트 차 패배가 누군가에겐 통렬한 자성으로 또 누군가에겐 통한의 아픔으로 이어지며 같은 편끼리 서로 상처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쇄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대선 패배 후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쇄신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 비대위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태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어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청년 창업가 출신이신데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비대위원 요청이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수락한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무거운 자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됐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정치인을 꿈꾸고 있지도 않고 있고 더 좋은 사이가 되길 바라는 평범한 소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광주에서 청년 관련된 활동들을 한 7, 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라든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그 찰나에 좀 민주당의 변화라든지 또 탈중앙 정치 그리고 좋은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어제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청년 비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 비대위원께서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핵심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과론적이지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 당원을 바꿔가면서까지 후보를 냈던 것도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던 것처럼 좀 진보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기득권 정당으로 보여질 만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당 쇄신과 더불어서 6월 지방선거 준비까지 앞으로 비대위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당 비대위가 세우고 있는 활동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보다 확실한 쇄신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성과 민주당의 혁신을 큰 목표로 잡고 좀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목표에 관련해서는 빠르게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방선거 공천이라든지 뭐 중대 선거구제 도입,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나 입장 차이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미뤄왔던 입법 과제들이 좀 우선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의 국민과 당원들께 약속드렸던 사항들을 먼저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좀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치 환경의 혁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 환경의 개선 역시 확실하게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비대위가 출범을 했어도 혼란스러운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호중 체제에 대해 당내 반발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께서 비대위원장을 당장 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너무 오랜 기간 쉬지 못하고 달려오셔서 휴식이 꼭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내 반발들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당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구성에 관련해서 좀 논의들이 더 깊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서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당장 좀 비상 상황이기도 하고 빠르게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당내에서 좀 더 많은 대화나 논의들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권 교체에 이어서 지방정부 권력 교체에도 나서겠다는 건데요. 대선 이후 국민의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오늘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다시 정권 탈환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0.73%포인트의 이제 역대 최소 격차로 승리를 했는데 의원님의 그 지역구가 있는 그 경남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이제 점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지역민들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권 교체 민심을 놓고 보면은, 왜냐하면 정권 교체 민심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 민심을 놓고 보면은 우리 당이 질 수 없는 선거인데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또 압도적 그 의석을 가지고 있고 선거에 관한 하는 우리 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수단들을 갖고 있고 그런 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권을 빼앗아 온다는 거는 이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그 양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5% 10% 정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는 확 다르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말 그대로 숨 넘어가게 이겼는데 그걸 보면서 결국은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걸 어쨌든 정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든 그걸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우리가 뭐 잘했다기보다 우리는 사실 썩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권 교체 민심이 이렇게 큰데 그걸 제대로 선거를 통해서 표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할 부분이 많고 우리 역량이었다면 정권 교체가 어려웠을 텐데 민심이 워낙
간절하게 전국 유치를 바랐기 때문에 그 민심이 이뤄낸 결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런 민심이 반영됐어도 윤 당선인은 당선이 됐습니다. 예. 네, 이 윤 당선인은 이번 주 내 인수위 구성 마무리를 목표로 예. 이제 인선과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지난 주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또 예. 차기 총리로 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단일화 약속이었던 공동정부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그야말로 진통을 겪은 끝에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선거 한 5, 6일 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후보 단일화해서 같이 움직인 거는 한 5, 6일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당선인은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했고 뭐 안철수 후보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뛰어줬느냐, 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 같이 정권을 운영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에 책임진다라고 했던 약속을 그것도 이런 문서로가 아니라 네. 내 말을 믿어달라고 했고 그걸 믿고 안철수 후보가 결단했기 때문에 바로 당선되자마자 그걸 이제 약속을 지킨 것이고 이후에 그 약속의 기조 위에서 공동정부 또는 국민통합정부 네.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정 운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국민통합정부로 출발하는 그 첫 출발이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 맡고 인수위 구성과 운영, 앞으로 또 조각 그리고 국정 운영에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한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특히나 어제는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대표가 임명이 됐고요. 또 지역균형발전위원장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네, 인수위의 구성의 전체적인 방향 어떤 점을 초점에 뒀을까요? 이제 우리 당선인도 말씀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인데 그 방식은 지역이나 정파나 과거의 이력 뭐 등등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일 잘할 사람들로 구성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일 잘하는 정부. 그래서 국민들을 죄송합니다. 힘들게 했던 것들을 잘 해결해내고 또 국민들이 바랐지만 잘 안 됐던 것들을 또 성취해내고 그래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든 간에 또는 정당은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또는 지역이나 계층 또는 세대가 어디에 속했든 간에 새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줄 때 그게 국민통합이다. 그런 그런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앞서 인수위원장 맡았던 안철수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이 과거의 정파나 이력은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새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잘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 꼭 필요한 역할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용을 하셨다고 봅니다. 네. 네네. 윤 당선인이 이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관심을 모으는 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사면을 또 건의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꾸준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사면 시기를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기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보면 늦었죠, 많이. 또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란죄 내란 반란 수괴죄란가요? 그런 거에다가 또 정치 부패 혐의까지 있어가지고 장기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 2년여 복역하고 사면에서 나왔는데 그런 사건의 성격이 그보다 훨씬 더 위중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건 성격 자체가 덜하다고 보여지는 이분들은 벌써 5년 박근혜 전 대통령 5년 복역하시다가 나오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 4년째 계시고
연세도 엄청 높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많이 늦었죠.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에 짐이 되셨을 걸로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낙연 당시 이제 당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저는 그건 돌출 행동이라고 안 봤거든요. 문 대통령의 고민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총대를 메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임기 이제 문 대통령께서 2달여 남았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결자 해지하시는 게 맞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꾸준히 언급해 오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인선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참 큽니다. 네, 특히나 2030 여성들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많이 찍었고 또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새 정부의 여성관 또는 여성 정책이 뭔가 좀 소홀함이 있지 않겠는가, 어떤 편향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점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 여성의 환경, 그 삶의 조건, 또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저 입장에서도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초에 제 기억엔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여성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약간 재개편을 거쳐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지금됐는데 당초에 그런 취지대로 지금 여가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그 취지에서 멀어졌다고 봅니다. 파행됐고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문자로 보내서 여가부는 무조건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분들 그냥 간단하게 폐지 반대가 아니라 폐지하는 반대를 한 이유를 절절히 써서 보내세요. 이분들은 문장을 써가지고 호소문을 보내세요.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이 다 나도 엄마인데 나도 여성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여가부를 보는 관점, 왜 실망하게 되는가를 쫙 설명을 하세요. 그게 여가부가 여성을 위하고 가족을 건강한 가족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인데 그동안 지켜보면은 마치 그 급진적인 여성 운동가 투쟁가들의 무슨 아지트처럼 보였다라든가 정말 여성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때문에 고통받을 때 여가부 뭐 했냐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한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장관이 하고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2차 피해, 3차 피해가 가는데도 그냥 손 놓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가족을 건강가족부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가족을 더 해체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런 점을 보아서 나는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라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그 점에 대한 실망 때문에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구현하도록 국가가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가부가 그걸 못했다는 거죠. 네.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은 지금 뭐 폐지를 반대하는데 민주당도 이런 문제 자체를 옳다고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여야가 같이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이 폐지면 폐지. 아니면 보완이면 보완,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이런 제기된 문제들, 지난 5년 동안에 여가부가 파행적으로 양산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치권 시계가 이제 지방선거를 보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또 경남지사의 이제 당내 국민의힘 당내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가서 저는 전혀 의사표시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의원님은 의사표시 한 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경남지사 출마를 고려한 적은 없으신 건가요? 전 이제 정확하게 또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제 의중을 물어오는 이제 비중 있는 분들이 이제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권유는 받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이제 되죠.
근데 제 정확한 입장은 제가 기존에 이제 열심히 뛰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선배 의원도 계시고 후배 의원도 계시고 열심히 뛰어오시는데 저는 말하자면 후발이거든요. 아직 네. 뭐 스타트라인 서지도 않았는데 네. 갑자기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에 좀 짐이 죄송함이 있으시고. 있어서 네. 제가 꼭 나가야 될 상황이 오면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그 시점은 언제쯤 결정이 되는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뭐 한 1, 2주, 한 2, 3주 안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예. 20일 안에는 결정이 나는군요.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는 결정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2주 동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조 의원님께서는 예. 이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예.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을 3인 이상 뽑는 선거구 확대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민주당은 대선에선 졌지만 공약했던 이 예. 정치 개혁안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민주당이 대선 말미에 이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하고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촉매제로 몇 가지 던진 이제 방안들이 있는데 그걸 정치 개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거지 그걸 정치 개혁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개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개혁과 전혀 무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도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 단위로 기초의원 숫자가 이제 정해지는데 4명이나 5명, 6명인 경우는 대개 다 한 2명으로 이제 쪼개 가지고 2명 또는 3명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느 시도할 것 없이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시한 지역이나 저희 당이 의시한 지역이나 다 그렇게 말하자면 쪼갰는데 쪼갠 이유가 기초의원의 본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광역의원은 넓은 지역을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지만은 기초의원은 똑같은 지역인데 광역의원하고 똑같은 지역인데 그 의원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뽑는다 하더라도 한 명이 결국은 자기 지역은 똑같거든요. 네. 광역의원이 관리하는 지역을 자기가 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의원은 주민 밀착형이 돼야 되는데 얼굴 알리기 바쁘고 행사 가기 바쁘고 이름 알리기 바쁘지 그 넓은 지역을 그걸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한 의원당 한두 개 읍면 정도로 해서 거기만 이제 돌보고 이제 선거 선출도 거기서만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3, 4, 5인자로 늘린다면은 한 선거구 그 광역 선거구 안에 그 기초의원이 전체 선거구를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걸로 또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의원을 둘 필요가 없죠. 광역의원을 차라리 다 뭐 광역 기초의원을 없애고 똑같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기초의원을 없애고 광역의원을 차라리 중대선거구 이를 확 늘려가지고 중대선거구로 하면 그거는 뭐 타당할 수도 있는데 기초의원은 조그마한 소지역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하는데 그 선거구를 확 넓혀버리면은 그거는 취재도 안 맞고 광역의원하고 역할이 또 중첩돼 버리고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정의당이 그걸 요구하니까 대선 말미에 이제 연합에 촉매제로 그걸 던진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걸 그렇게 실행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기초의원이 3명 이상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이제 지역마다 뭐 2명인 지역, 3명인 지역, 4명, 5명인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은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정수는 4명, 5명이지만은 실제 선거구는 쪼개져 있어가지고 한 선거구에 2명 또는 3명, 2명 뭐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헐어버리자는 의미죠.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 마지막은 이제 그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지역 10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총 55억 700만 원을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주로 이제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갖다 개선하는 건데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또 증축한다든지 또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위생적인 화장시설로 만든다든지 했던 그리고 이제 오래된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학생들 학습 환경을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 초선 때 재선 때는
교부금 한 몇억 따는 것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0개 학교에 55억이면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예, 그때는 5억, 10억만 따도 그냥 뭐 스스로 가슴이 뭉클했는데 네. 3선이 되고 이제 또 상임위원장이 되니까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또 확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히 지방에서도 교육 환경이 낙후된 곳이 많아서 국가가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특별 교부세를 이렇게 배려해줬기 때문에 알뜰하게 써서 아이들 지방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10개 학교에 55억이면 한 학교에 한 5억 정도 이상인 건데 네,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상당히 지원금이 정말 크게 확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일 작은 학교는 2억 뭐 6천만인 거고 많은 학교는 뭐 15억씩 기숙사를 재운다든지 또 도서관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통령 인수위 구성과 방향 그리고 지방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공기가 금세 서늘해지면서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요.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